책 읽는 자작나무. 앞선 영상에서 명상 나를 사랑하기라는 주제의 공개 강연에 대해 추천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책을 읽고 사유했지만 제 안에 있는 지혜는 마치 작은 과자 부스러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들 각각은 분명히 진리의 조각들이었는데 흩어져 있는 탓에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도구로 쓰기에는 좀 힘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명상 수업 듣고 마음 경영 공부를 하면서 그 조각들이 하나둘씩 보여 커다란 기둥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사물을 판단하거나 지혜가 필요한 순간마다 의지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제 안에 서게 된 거죠. 과거에는 허공에 흩날리던 지혜들이 한데 모여 단단한 도구가 되니 새로운 책을 읽을 때에도,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원치 않은 생각에 휘둘릴 때에도 이 기준을 사용해서 차분히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방송에서 나누었더니 제가 직접 강연을 한다고 오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죠. 저 역시 제 잠재력을 믿고 있고 또 부지런히 준비하면 언젠가 강연장에서 여러분들과 근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저의 강연이 아니라 저희 도반 책한민국님과 명상 스승님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강연임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니, 강연장에서 저장님 언제 나오시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니까. 이번 강연에는 저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언젠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또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는 도반으로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연은 9월 7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안내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행복,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바라는 행복,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이 물음 하나가 가슴을 쳤다. 나는 아마도 이 문제를 독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나 보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 틀을 깨고 몸을 굴려 야지에 살아남아 오늘도 자연에 논다. 생계를 위시해 일상의 모든 일을 호미질하며 김매듯 살아간다. 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전의 삶이다. 그 주적은 나다. 구속이 자유라고 믿고 고통 뒤에 즐거움이 온다는 이 행동 원칙은 젊은 날 밥벌이의 지겨움과 수검한 자연에서 나를 혹사하며 깨우쳤다. 인생의 허무나 좌절, 갈등, 번민 따위를 걷어치웠다. 순간을 살아내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마치 자연처럼.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피할 수 없고 살아낼 수밖에 없다. 생계를 위한 무기는 오직 부지런한 뿐이다. 나는 24살 때부터 부모와 여동생 7을 부양하고 곧이어 생긴 내 식구 4까지 더해 30살에는 11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되었다. 그것도 6.25 전화와 보릿고개의 처참한 시절의 이야기다. 초급 장교 복무, 건설부 근무, 퇴근 후 대학 재수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와 가정교사, 부업용, 집장사 등을 죽기 살기로 해냈다. 내가 벌지 않으면 가족이 죽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나를 사람 되게 했다. 때때로 생지옥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피난처는 산이었다. 이후로 숲과 산이 고향이 되었다.
나는 세상의 허무와 무상을 보아버린 허망함을 산길에 물으며 연민의 자국을 지워나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틈을 만들어 만사를 제치고 속세를 떠나 저 멀리 자연을 껴안고 삶의 고뇌를 삭혔다. 그것만이 만신창이로 살아온 나를 위로했다. 돈이 먼저냐 즐거움이 먼저냐 이것이 고민될 때도 있다. 일의 보람을 느끼며 돈을 벌어 절제한 소박한 삶으로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것. 이 판가름은 철학과 문화 수준의 안목 차이로 결정된다. 삶의 방식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이고 욕구를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정신세계를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도 있다. 결핍이 나를 다스리는 채찍이고 채근이다. 사람들은 못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고 믿는다. 그 선이란 것이 재화다. 재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재화는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한다. 잘 산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인생의 명제이기에 나는 삶의 틈새마다 자연풍의 놀이를 슬쩍 끼워 넣어 노는 듯 일하고 일하는 듯 논다. 90이 가까운 나이지만 하고 싶은 것 여한없이 다 하며 공고히 살아내고 있다. 나에게는 자연이 직장이다. 죽는 날까지 자연으로 출근하고 걷다가 쓰러질 것이다. 늘 숲을 동경하며 그렇게 하나 될 것이다. 자연이란 원시를 일컫는 말이다. 나는 가능한 한 원시 상태를 끼고 산다. 자연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고달픈 세상살이도 한결 낮게 보인다. 자연에 놀다 보니 심플라이프의 무임승차 노인이 됐다. 나는 일상을 레저 놀이로 꾸며 마냥 자연에 뒹군다. 자연은 그냥 흘러간다. 그대로 버려둔다. 그대로 좋다. 덩달아 내가 좋다. 버려진 것들은 스스로 아름답다. 나는 언제나 사막과 북극, 그리고 떠도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다. 허허롭고 광막한 곳에 나를 홀로 버리는 적막의 자유를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인위적인 것이나 화려한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나는 살아있다. 이는 소박한 것과 맞닥뜨려 은유적 상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다. 내가 캠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극지를 떠돈 이유는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나를 버리러 갔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도 엄두가 나지 않은 무서운 길을 마구 쏟아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만용은 선험적 기억에만 의지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모험하는 호기에서 비롯하는가. 나는 눈앞의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스로가 가엾기까지 했다. 버려진 들녘마다 이름 모를 꽃들이 파도치는 북극에서 소진되고 싶었다. 기억 없는 기쁨, 기억나지 않는 슬픔, 후회할 수 없는 기쁨의 희열 등 모든 발자취가 꿈의 행로였다. 버려진 것들은 너무 아름다웠다. 저절로 된 것들, 제 스스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허전하고 쓸쓸했다. 자연에는 디자인이 없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심플함이 전부이다. 자연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짧지 않은 여로에서 사막에 눕고 빙하를 탐험하는 여정은 험난했지만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오간 길은 여한이 없다.
길 위에서 마주친 헐벗고 가난한 이들. 이 순간에도 길 위를 헤매고 있을 그 비난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여. 너무 외롭거나 아프지 마라. 세상 끝에 걸친 그대들의 고통, 그리고 나의 방황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무척 덥다. 글을 쓰려고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다시 일어서고 만다. 글이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 더 뒤적거려 본들 마땅한 생각이 떠오를 것 같지 않다. 집을 박차고 나선다. 생각이 집에 갇히면 움츠러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날개를 펼치기 때문이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나는 하던 일이 막막해지면 길 위로 나선다. 생뚱한 곳에 있다는 느낌 하나면 충분하다. 걸어야 길섭의 들풀과 바람을 만난다.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색시 걸음을 걷는다. 발바닥이 아파 견딜 수 없다. 그래도 살그머니 걷는다. 기진한 몸에 힘이 솟기 시작한다. 가능성은 늘 걷기에 있다. 자결하는 폭양을 피해 바닷가에 숲에 든다. 가끔 걷던 길이다. 오늘은 웬일로 저만치 붉은 해당화가 활짝 피어 있다. 언젠가 반겨보았던 가시 돋친 그 꽃. 멀고 먼 길은 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구나.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길이 굽이굽이 휘감는다. 길은 한 줄기 바람같이 흐트러졌다 모이고 퍼진다. 비선영의 길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삶의 궤적인가. 아스라한 기억이 엎치락 뒤치락 뒤엉킨다. 이곳 모두가 다 같이 하던 것들인데 이제와 모호하다. 저 들꽃들도 피는 대로 보이지만 그 들꽃이 아니다. 지난해도 오고 올해도 왔지만 이제 자욱히 사라져간다. 나는 석양 들녘에 있다. 그대로 버려둔다. 할 일 없다. 그냥 있다. 해 떨어져 밤이 지난다. 어둠, 이대로 좋다. 길 위에서 늘 깨어난다. 시원의 힘, 소멸의 힘. 절망을 딛고 오토 캠핑으로 이루어진 치유, 최후를 각오한 여행. 나는 20여 년 전에 조용한 고별을 예비했었다. 길 위에서 나를 버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텐트를 걸머쥐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 길 이후 나는 눈앞의 유혹에 더는 현혹되지 않는다. 정확히 27년 전, 당시 만 60세였던 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병원도 병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3년 후 결국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캘리포니아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MRI 검진 결과 내 머리 뒤 왼쪽에 대경맥이 막혀 모세혈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무척 위험한 중병이라 수술은 할 수 없고 환자 스스로 재활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루에 아스피린 한 알만 먹되 그 외의 약은 일체 먹지 말고 강도 높은 산행을 계속하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처방이었다. 나는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병원을 박차고 나왔다. 모든 것을 버려야 여한이 풀릴 것 같았다. 가족에게 기대면 같이 망할 게 뻔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나를 산에 버리기로 했다.
걷는 시간만이 살아있는 증표라 여기고 스틱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겨우 뗐다. 그렇게 미국을 위시해 여러 나라를 혼자 떠돌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강도 높게 압축해 여분의 삶을 동냥하기로 했다. 발병 전에도 등산은 꾸준히 해왔으나 의사의 권유로 나는 더욱 고난도의 등산을 쉬지 않고 해냈다.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할 일이 있었다. 한 번도 안 가본 죽음, 걷고 또 걸어 기진에 쓰러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오랫동안 캠핑을 즐겨온 내게 사람들은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고 묻곤 한다. 그들의 질문에서 도시 속 환상을 그리는 마음이 보이지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좋았던 곳이 너무 많아 다 말할 수 없고, 좋았던 곳은 알고 보니 이제는 모두 시들해졌으며, 진짜 좋았던 곳은 딱 3군데뿐이라고. 미국 서부 사막과 인도 타르 사막, 캐나다의 로키 산맥과 알래스카의 외로운 자작나무 숲과 백야, 그리고 유콘강과 웅장한 빙하, 호숫가에서의 캠핑, 정처 없이 떠도는 비난한 이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노숙. 여행은 때로 거지가 되는 일이다. 나는 때때로 떠돌이들과 한패가 되었다. 단돈 $2로 총탄이 난무하는 뉴욕 할렘가를 떠돌거나 거지들의 나라 인도에서 노숙하면서 진짜 사람들을 만났다. 천덕꾸러기로 놔뒹굴어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 후로 나는 똑같은 나날을 꼬박꼬박 사는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 어찌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또 어디로 떠나가야 하는가? 구속이 자유다. 여행은 가슴 저리는 일이다. 덧없음을 겪는 일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부담 갖지 말자. 나의 여행은 저절로 된 것들. 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일이다. 꼼짝없이 자연에 버려져 자생하는 것만을 쫓아 마음을 풀어놓는 표류 인생이다. 가을엔 들판으로 나가 별을 세자. 가을비가 산속을 지나가며 옛일을 소곤거린다. 나를 지탱할 수 없게 괴롭혔던 어딘가에 있을 고뇌의 자네들이 낙엽을 흩날리며 향연을 벌인다. 이제는 그 사연을 듣고 싶다. 나는 가을에는 오지 산골에서 혼자가 된다. 책과 들국화, 구절초,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화가 나를 홀로이게 한다. 그리운 것들에게 다가서는 무기는 기약 없이 떠도는 것뿐이다. 혼자라야 멍하니 가을빛 쐬며 자윤이 된다. 그림자 길게 그을리는 노을 속 발길 닿는 대로 숲도 품고 들판에 뒹굴며 억새 비탈 들풀에게 하룻밤 노숙을 허락받는다. 그들의 길 위의 표정에서 나를 본다. 요즘 산엔 나뭇잎이 끊임없이 진다. 잎이 지는 이때가 이유 없이 좋다. 곧 단풍이 들고 모든 들풀과 나뭇잎은 사라져갈 것이다. 나목은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낙엽을 내려다보며 울고 있을까, 시원해할까. 낙엽은 죽음으로 가득 찬 이별로 운다. 가는 가을은 왜 다시 오지 않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나붓기는 갈대와 이름 모를 들풀, 그리고 저 달빛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질 것이다. 갑자기 차가워진 긴 밤을 견디다 못해 한 입 두 입 흔들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욕망의 꿈을 접는다.
물들어가는 단풍과 꽃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삶이라는 힘든 사업을 끌고 간다. 곧 남쪽으로 떠날 철새들의 여행길을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는다. 생각과 사고는 인간만의 것이고 동식물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동물은 생존을 위한 행동뿐이다. 사람과 동물은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단절된 적과의 공생인가? 루소는 일찍이 불평등한 자연을 갈파하며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서술했다. 때로는 집을 버리고 야생의 자연에 눕자.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은 늘 물었다. 해봤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인간을 슬프게 하는 것은 밥벌이의 지겨움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 삼은 생활형 인간의 세속화, 그 천박함이다. 인생은 짧고 가을은 가고 무덤은 다가온다. 삶은 가치들과의 투쟁이다. 가을에는 심플라이프 성전을 끼고 들판으로 나아가 밤을 지새워 별을 세자. 들국화는 긴긴 가을밤 풀벌레 소리 사연을 들으며 사그라진다. 들판은 황금 물결이 인간의 촉촉한 시선으로 자기네들을 보아주길 흔들고 있다. 나만의 착각인가? 착각은 휴식이고 이완이다.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타성에 도전하라. 나는 교양과 지식, 지성을 통합하여 내면화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진다. 상품의 질은 일일이 따지면서 삶의 질은 소홀히 하는 우리의 타성을 들여다보자. 단순한 자연 탐방, 캠핑, 산행이 아닌 자연을 통해 삶의 방식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두려움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전통에 매이지 않는 유연함으로, 지식보다는 감성으로, 꾸밈보다는 내용으로 산을 통해 깨우친다. 산과 자연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숭고한 대상이다. 우리는 자연에 항상 정복당하는 한낱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삶은 말로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어야 할 무엇이다. 우리가 산행을 하는 이유는 자연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자연 중심의 삶이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근심 걱정을 덜어주며 고품격의 삶을 만들어준다. 또한 벅찬 자유와 감성, 열정, 삶의 의욕 등을 북돋아준다. 그동안 나와 함께 고된 산행을 체험한 많은 젊은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늦잠 자던 사람, 자신의 일을 가족이나 남에게 떠넘기던 사람,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던 남자, 하루 종일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던 부인, 맹목적인 자식 사랑에 빠져 정체성을 잃은 부모, 사회성이 결여돼 방황하던 젊은이, 결혼을 앞두고 갈등에 빠진 젊은이, 상실감에 허우적대던 중년, 짜증만 부리던 철없는 자녀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나의 열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릇된 습관을 고쳐나갔다. 나를 발견하는 공부를 시작하자. 공부 중에 공부는 나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노년을 살고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어갈 뿐 아니라 대우받고 동정받고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더욱 늙어간다. 정년퇴직의 올가매를 벗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현역으로 뛰어야 한다. 젊은이의 공부는 30에서 40년 후에 바람직한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위해 자연 중심의 취향 문화에 중독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산행은 우리 생활을 간결한 삶의 방식으로 바꿔준다. 실용성과 절약 정신을 키워주며 검소하게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 1년에 한 번밖에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둔다던가 외식이나 의복 등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어진다. 돈과 시간을 책과 산행, 여행에 유용하게 쓴다. 사업상의 이유로 하룻밤에 몇십만 원을 술값으로 허비하던 사람이 산행을 하면서 그 습관이 없어진 경우도 봤다. 재미있고 유익한 산행을 두고 다른 오락거리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옷이나 구두, 레저용품과 생활용품을 중고품으로 구입해 쓴다. 60년 전 결혼할 때도 넝마 중고시장에서 조금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권색 양복을 사입고 식을 치렀다. 남들은 신랑이니 당연히 새 정장을 입었으리라 속았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돈을 아끼는 마음 외에도 사치와 거품에 저항하는 유쾌하고도 멋스러운 반란이다. 이러한 것이 인문학이 목표로 하는 삶의 기술이다. 남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절약하는 생활과 자연에 뒹구는 극기 훈련이 효자다. 산행은 고생을 사소하는 움직이는 명상이다. 무력한 사람도, 망설이는 사람도, 용기가 부족한 사람도 감성이 넘쳐 활기차게 생활하게 된다. 공허함과 상실감을 들판에서 실험한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것이 엔트로피적 생활이다. 내일보다 오늘이 젊다.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산처럼 강물처럼 망망대해처럼 저 스스로 그러하듯 우리의 일상도 자연에 거슬리는 일을 자제하여 궁극적으로 자연에 기대야 한다. 시 속의 사과는 자연만이 안다. 생존의 긴장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다. 갇힌 삶을 걷어치우고 하고픈 것 하면서 자유롭게 지냈다. 나는 운명보다도 인과율을 믿으며 순간을 사는 아나키스트에 가깝다. 아귀다툼하는 인간 공장 쪽에는 눈길조차 보내지 않는다. 나는 자연과의 사치를 꿈꾼다. 그 놀이를 통해 나를 열망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자연주의자를 편해야 한다. 미리 정해진 삶의 모럴과 외부에서 주어진 한계 안에 갇혀 살 수 없고 행동이 생각이고 신념이다. 없는 세계를 빚어내기 위해 결핍된 세상을 향한 투쟁이 나의 유쾌한 일상이다. 이제 망각에서 깨어나 더 이상 세월을 소진하지 말자. 세상은 상식적으로 보이는 만만한 곳이 아니라 우주와 맞닿아 있는 광활하고 경이로운 공간이다. 세계는 착각이며 모든 것은 현상이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지력은 아주 제한적이다. 지구 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새 친구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생각해보라. 나라는 주어를 버리고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일이다. 프랑스 천재 물리학자 위베르 리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고 권한다. 주식 시세, 가계부, 통장 잔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제라도 눈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라고 권한다.
밤하늘에 무수히 쏟아지는 별빛이 우리네 삶이 얼마나 존엄하고 위대한 배려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고 말한다. 중력의 법칙과 양자론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에는 시와 철학, 과학,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 담겨 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국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주에는 위와 아래라는 구분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나 우주의 그러한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적인 의미로 파악한다. 모든 것은 착각이고 자만일 뿐이다. 우주와 지구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보고 그 너머 숨겨져 있는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과 속의 씨는 헤아려 볼 수 있으나 씨 속의 사과는 자연만이 안다. 꽃이 열매로 익은 다음 마침내 떨어져 썩는 사과는 현실의 한 부분이면서 우주의 한 부분이다. 어떠한 사과를 완벽하게 기술하려면 결국 온 세계를 기술해야만 한다. 한 인간은 지구 위 하늘의 모래 같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생애는 우주로 설명되어야 한다. 우주와 자연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인간 존재를 터득한다. 굳은 삶을 무너뜨리고 매번 새롭게 사는 길을 택할 때 우주적인 인류 사건을 꿰뚫는 유유자적한 삶이 가능해진다. 소외된 지혜로는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 세계로 지구로 출근하라. 나만의 역사를 쓴다는 것. 역사는 호사가들이 지난 사건을 권력적인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자기 삶을 위한 유용한 가치의 도구여야 한다. 자기의 몸으로 부대껴 겪은 고통의 체험이 역사여야 한다. 그 과정은 고난의 지옥이지만 그 지옥의 유일한 주적이다. 인간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원스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각 개인이 뼈를 깎는 순간순간의 아픔을 각인한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타인이나 사회, 권력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생명의 줄이다. 마라톤이 한 발 한 발 칼로 종문을 새기는 자학의 극치이듯 사실을 고지곧대로 우직하게 행동한 자취가 역사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여와의 전쟁이 삶이고 역사다. 인간은 불안해지는 순간부터 용맹한 전사가 된다. 나는 이러한 연유로 걷는다. 걷다 죽는 것이 평소의 바람이다. 세상을 뒤로하고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발길을 옮기며 들풀과 나무와 숲을 만난다. 내 마음은 숲에 머물며 나를 본다. 목가적 언덕에서 명시를 암송하면 혼자서 아름답다. 걷기는 발을 빌려 몸으로 자연과 세상을 읽는 운동이다. 가장 원시적인 문화 읽기이자 앞서가는 모던이다. 걷기는 쓰는 삶을 위한 워밍업이다. 일, 여행, 레저, 감성, 존재를 걷기로 완성해보라. 몸을 펜대 삼아 자연의 모든 것을 땅에 새기고 써내는 것이다. 글은 몸으로 밀어붙인 존재 확인이며 나심의 갤러리이다. 걷기란 각본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예술이며 사유의 극치다. 자연의 속내를 부둥켜 안고 치열하게 몸을 던져 동화한다. 몸을 욕망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으로 소진한다.
고유한 개별성을 갈망하고 현재와 미래 두 장르에 몰입한다. 산다는 것은 발끝에 달렸다. 힘들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모르는지 안타깝다.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론가 떠돌며 숨겨진 기막힌 곳에 든다. 혼자 무릎을 치며 노는 기쁨. 누가 엿듣고 알까 조아린다. 이렇게 가슴 뛰는 일. 세상에 들킬까 생각하니 유쾌하다. 마음의 짐을 내리고 티끌만한 연민도 자연에 맡겨놓는다. 이제 근심 걱정 자연에 방기하고 손을 턴다. 산다는 것은 발끝에 달렸다. 걷고 뛰며 발이 닳아 문드러져야 세상이 보인다. 호기와 탐험으로 쏘다니며 출근을 지구로 자연으로 하라. 모든 사연과 사람을 넘어서 들풀과 흙과 연결되라. 여한이 없다. 이대로 좋다. 마음껏 살았다. 이제 노향목은 흙에게 당부한다. 내 마지막 잎새 땅에 사뿐해지는 날, 못 본 채 해다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나의 유언장.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일. 우리는 생업에 쫓겨 정신없이 도시 속에 파묻혀 살지만 지금 샘골에는 들국화, 개미취, 산부추, 구절초 등의 야생화가 한창이다. 나는 이 꽃 저꽃 중에서도 들국화를 제일 좋아한다. 들국화는 아무 데서나 피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 한적한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다. 연보라색의 화려하지 않은 쓸쓸한 자태에 마음이 쏠린다. 그 언저리에 억새풀이 나부끼는 정경은 가을을 한층 짙게 한다. 어느 해 9월 하순 4일간 샘골 농원에서 캠핑하며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와 해가리개 차양 공사를 했다. 샘골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제는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나의 유언장을 공개한다. 유언은 가족에게만 은밀하게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람은 사회와 더불어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의 경우는 가족에게만 매몰되어 사는 게 아니라 집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야성의 유목민을 자처하는 노마드이기 때문이다. 가족과는 오래전에 이미 쾌히 합의했고 사람의 몸은 자기 몸이기도 하지만 생을 끝내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삶은 인생을 철저히 지존하는 다짐이다. 유언장 1. 사망 즉시 연세대 의대 해부학교실의 의학 연구용으로 시체를 기정한다. 2. 장례의식은 일체하지 않는다. 3. 모든 사람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 4. 조의, 금품 등 일체를 받지 않는다. 5.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 후 의대의 관리에 따라 1년 후 유골을 화장 처리하여 분말로 산포한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하지 않는다. 6. 무덤, 유골함, 수목장 등의 흔적을 일체 남기지 않는다. 7. 제사와 위령제 등을 하지 않는다. 8. 죽은 자 박상서를 기리려면 가을 들국화 언저리에 억새뿔 나부끼는 산길을 걸으며 그렇게도 산을 좋아했던 산사람 깐돌이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9. 망자 박상설이 생전에 치열하게 몸을 굴려 쓴 글 모음과 행적을 대표할 등산화, 배낭, 텐트, 호미,
영정사진 각 한 점만을 그가 흙과 둥글던 샘골 농원에 보존한다.